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옹호 글에 대한 야3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60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장님, 대통령이 지금 SNS에 올린 이 글, 시청자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적절성 여부는 조금 뒤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에는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출범하고 나서 인사가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정면 돌파 내지는 인사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 하락했다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분위기인데, 국민 지지가 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3당이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시킨 결정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못마땅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3당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좀 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적절성에 대해서는 뭐 강 국장님께서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적절성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의 모든 이 행위라는 건 정치적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SNS를 통해서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 대해서 뭐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좀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적폐청산과 관련한 모든 것은 법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이 인준한 부결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생겨서 부결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헌재 소장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상권 분립 정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겠다. 야당이 앞으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아니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야당의 어떤 빌미를 주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관련해서 모든 것이 청와대는 별 큰 무리가 없는데, 야당에서 발목을 잡아서 결국 인사가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러니까 절차적인 정당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야당 입장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소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입법부의 동의를 요하는 그런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그에 따르는 절차적인 건 있는데, 근본적으로 상권 분립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물론 뭐 야당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마치 뭐 안철수 대표도 지금 뭐 이 트럼프 흉내 내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까지는 비하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이 지금 오히려 야당의 발목 잡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것이 과연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어떤 입장, 이런 것과 좀 배치되는 문제가 아니겠냐.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상권 분립을 양쪽에서 다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서 좀 혼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말하는 상권 분립은 뭐냐면,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 9월 18일 날 김희수 재판관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선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돼야 한다. 근데 그것을 국회가 지금 특히 야당이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상권 분립을 국회 야당이 무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 쪽에서는 부결된 사람 아니냐, 소장 자격 없다고 부결시킨 국회의 결정을 지금 정부 여당이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면
한국 정치가 순리로 풀어갈 일을 갖다 영리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데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풀어나갈 매듭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풀어나갈 매듭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갖다 지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꼬여가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책무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당이 그럼 제 역할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월 18일 날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간담회가 됐든 재판관 회의가 됐든 여하튼 권한대행으로 선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제기를 그때 했어야죠. 예. 국회가 부결한 사람 갖다 왜 헌법재판관들이 죄송합니다. 담합이란 말은 취소합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그걸 번복하는 결정을 하느냐. 이건 유감이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와서 김희수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국회를 왔는데 김희수의 적절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예. 국회의 결정과 관련된 거니까 중요한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헌재라는 피감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국감을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헌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중요한 결정이 헌재에 다 걸려 있고 헌재 구성을 어떻게 하며 헌재에 지금 법적 미비점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마련을 해가야 예. 되는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김희수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는 그것대로 문제 제기를 하되 예. 국감은 국감대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야당의 행동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게 실마리를 갖다 엉클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다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 국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야당도 문제가 있고 일리가 있고 또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강 국장님께서 현재 그 권한 대행을 예. 합의해서 권한 대행을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지적을 안 했나 이런 또 말씀까지 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기본적으로 입법부에서 헌재 재판소장에 대해서 부결 처리가 됐으면은 예. 당연히 입법부에서는 다음 차기 헌재 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편법이거든요. 일종의 말하는 그 법변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했냐? 그건 헌재 야당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대통령이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에요. 예. 지명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거를 어쩌고 보면 약간 과거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대통령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국감에 대해서 물론 그 헌재의 어떤 그 국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지위 문제예요. 예. 이미 벌써 입법부에서 부결시킨 사람을 지위를 인정해버리면은 앞으로 그러면 입법부의 역할이 뭐예요? 예. 입법부의 전쟁하면 그럼 어떻게 갖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사장님 잘못됐다고 말씀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적 지휘 권한에 예, 예.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야당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국감은 국감대로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 국감 자체를 다 무산시킨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권한대행 지명 선출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선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권한대행은 예.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예, 예. 선출을 하는 과정을 다 거치는 거고 권한대행은 궐석일 때 재판소장이 궐석일 때 재판관들이 모여서 헌법재판관 된 순서와 나이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면 그걸로 네. 끝이에요.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명하는 거기에 게 한 아니에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국회에서 부결시킨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자격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입법부에서 부결을 딱 시키면은 당연히 그 당시는
헌법재판소장이 본인이 사퇴를 할 줄 알았어요. 입법부에서는요. 예. 당연히 사퇴가 되는 걸 수순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퇴를 안 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걸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거기 일이 그대로 꼬여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부결이 딱 되면서 빨리 사퇴를 시키고 바로 임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게 예. 정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촛불 시기 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예. 그럼 촛불 시위에 우리 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 전부 촛불 정신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촛불 시위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권 분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입법부에서 탄핵 가결이 안 됐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국회에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거를 사실을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입법부에서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은 상권 분립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탄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지 사소한 거 갖고 따지게 되면은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말씀만 딱 한 더 말씀만 드릴게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김희수 소장 권한대. 후보자가 예. 지명이 됐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판관 자격도 사퇴할 걸로 예상을 했다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야당에서 말씀을 했죠, 그렇게요. 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법적인 미비점이 많아가지고 구멍들이 있는 가운데 예. 그 구멍들을 갖다 관례나 관습으로 지금 쭉 메워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전효석 헌재소장 예, 예. 임기 문제 때문에 재판관을 사퇴시켰어요. 그리고 소장으로 가지 다시,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그래가지고 소장 임기 6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그래가지고 네. 얼마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김희수 소장 후보도 그 재판관을 갖다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봤을 때. 예, 예. 헌재 소장으로 지금 되는 사람이 지명이 되는 사람이 임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입법사항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예. 상황이고 입법사항이 불비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석과 관례에 의해서 지금 메워오고 있는 건데 김희수 재판관이 헌재 소장 부결이 됐다고 해서 재판관을 사퇴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관례도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새로운 결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일방으로 자기 희망대로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예.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번 지금 이게 계속 논란이 왔다 갔다 하면 네. 끝이 안 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뉴스를 진행하는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 저희가 속보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자신에게서 끝났으면 한다. 그리고 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제는 없다. 본인에 대한 혐의는 전면 다 부인을 했고 이걸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한 상태인데 일단 허위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사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시점에서 이런 그 정치적 그 용어를 써서 예. 사실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봅니다만 시직으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이제는 했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 홍준표 대표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구속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또 윤리 그 자유한국당의 윤리에서 지금 출당 그 요구 건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건 전부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뭐라 했냐면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문제로 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금 모든 대통령의 탄핵 부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보수나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늦었지만은 본인이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뭔가를 이제 감을 잡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제는 예, 정치적 문제를 이제 벗어나자. 정치적으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내 하나로 만족하고 더 이상 이것으로 끝내자. 박근혜 정부로서 모든 걸 단죄를 하고 나머지 더 이상 뭐 이명박 정부라든가 그 전 정부까지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모든 게 책임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은 아주 매우 적절한 발언이고 이제는 좀 제대로 뭔가를 좀 그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는 예.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동의하지 않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 보복은 나에게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를 했고 그다음에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재판 절차를 갖다가 완전히 뭐랄까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모든 지금 정치인들의 재판이라는 건 정치적인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서만 인식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어진 혐의와 그 혐의에 대한 사실 입증 문제는 이게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것을 갖다 어떻게 짜옹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정치 보복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은 국민의 인식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절차에 대해서 양심에 따른 재판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진행된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다 자기는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지내신 분으로서 매우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충분히 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상당한 부분 민주화가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허 이사장님 말씀 중에 이제 동의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작에 그런 자세로 이 문제들을 갖다 접근을 했었으면 좀 파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늦었지만 그래도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거는 굉장히 잘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박근혜 전 탄핵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정치적 어떤 법리적인 공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일단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유사한 어떤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그럼 법리적으로 검토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끝나야 할 상황이에요. 이게 법리적으로 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계속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권을 그러니까 잡고 나서부터 계속 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뭐 세월호 문제라든가 계속 그런 과거의 문서부터 시작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정치적인 공세로 계속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처음에는 가려고 하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본인이 구속 연장까지도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이 재판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또 본인이 쉽게 석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공직자들 책임도 좀 내 책임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리 물론 지금 뭐 대통령 구속되어 있으니까 법리 논쟁이 벌어졌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정치적 문제로 다 풀어가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 내가 돈 받은 게 없는 게 뭐가 죄가 있냐 이렇게만 자꾸 한쪽만 봤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깨끗함 이런 것만 봤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미가 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재판에 정치적인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경제 공동체나 이런 법리 문제 이전에 삼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하는 팩트 파인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화가 돼 나가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이 입증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연대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의지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그런 걸 갖다 명확하게 따져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정치적인 성격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건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 사실관계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죠. 아니 그럼 정치 공무원이 안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그거는- 임해서 저 사실관계도 밝힐 건 밝히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박근혜 제가 대통령- 이제 질문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보복이다. 결국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 정권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가 지금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뭐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원, 국방부 참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결국 그럼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이나 이제 재판 예,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재판 결과를 뭐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예.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저 개인적으로 정치 평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은 예, 예.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보복의 개연성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자 논리로 예. 만약에 이거를 재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통합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통합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정치적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면 뭐냐면 이 적폐청산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을 하지 말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예.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과거의 관행들은 바꿔야 된다는 건 그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예요. 예. 그러나 그 눈높이가 어디에 해당되고 그 잣대가 이중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잣대로 적폐를 하자는 겁니다. 왜? 적폐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게 적폐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적폐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전 정권까지도 모순되고 잘못된 것까지도 밝히자는 겁니다. 성자의 논리 입장에서. 예, 예. 그거를 하자는 거지. 그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됐지만은 이명박 대통령까지 소급해서 한다?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는 그런 예, 게 예. 야당의 논리예요. 그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하고 관련해서 전에도 방송 나와서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 최대한 분명하게 범위를 갖다 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적폐청산 중에 일부는 꼭 필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무한정으로 뭐든지 적폐라고 그러고 하고 뭐든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이 과거의 싸움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되니까 범위를 갖다가 한정을 시키고 꼭 필요한 것만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 30분짜리 이렇게 문건 나오고 네. 그러는데 저게 저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폐 문제에 관해서 범위를 갖다 분명히 하고 그걸 갖다 빨리 처리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문제를 꺼내니까 또 한국당의 노무현 대통령 예, 예. 그 이야기를 또 꺼내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대과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꾸만 얽매여서 맴돌아 가지고는 예.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네. 앞으로 나가야 되죠. 지금 현재와 미래로 나가야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페이드 어웨이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창창한 대한민국인데 현재와 미래로 나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고쳐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범위를 갖다 보여주고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한번- 저희가 예. 시간이 이제 오늘 아니 세월호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도 뭐 보고 조작했다는 이런 예, 얘기를 예. 자꾸 하고 이 세월호 하는데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지 네. 세월호 정부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월호가 왜 침몰된지, 침몰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좀 늦었다고 세월호 침몰된 건 아니잖아요. 침몰의 원인이 어딘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부각시키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희가 세월호 참사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다른 의견들을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대담은 저희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